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 특별 공급되는 국민주택 비율을 시도지사가 1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분기 명목소득 증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계소득이 3분기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교역에서 180억 7천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나타내 대일 무역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법원이 근로시간 면제, 이른바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위법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타임오프제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나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낙폭과는 비교하기 좀 힘들 정도로 그다지 크지는 않았는데요. 코스피가 1.4%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1.3% 올랐습니다. 코스피 1746을 가리켰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는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 외국인들의 매물에는 그다지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IT 업종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까지 이 대형 IT주에 대해서 이 반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구체적인 상황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8월 13일 금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전거래일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4포인트 오르면서 174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30선 지지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개인의 매수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상승폭을 늘렸고요. 1시 구간 지나면서 기관도 매수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1% 넘는 상승 움직임 나타나면서 1746포인트까지 올라와서 마감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장 개인이 크게 매수했는데요. 개인이 1,100억 원 정도 매수이 나타났습니다. 기관도 690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까지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1,50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반등 성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6포인트 오르면서 477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470선 지지하며 출발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늘려나갔는데요. 하지만 오늘장 모든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봅니다. 오늘 기관이 22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났고요.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나타났는데요. 개인이 50억 원 정도, 외국인이 12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2원 40전 내리면서 1180점 80전을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급등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1180원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장 IT주들의 상승세가 주목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1.9% 오르면서 78만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가 0.6% 올랐고요. 현대차, 삼성생명 모두 올랐습니다. 신한주가 장중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마감 들어서는 강보화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했고요. LG화학이 2.5% 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모두 올랐고요. 한국전력 역시 0.9% 올랐습니다. KB금융이 약보합을 보이다가 오늘 보합에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LG전자, LG 모두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 올랐고요. LED주 강세에 서울반도체가 4% 큰 폭으로 오르면서 4만 원 다시 회복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만이 1% 내렸고요. CJ홈쇼핑이 현대홈쇼핑 상장 수혜주로 지목되면서 오늘까지 올랐습니다. 3% 급등했고요. 포스코ICT가 강보합, OCI 머티리얼즈 역시 올랐습니다. 메가스터디와 태웅이 조정받는 모습이었고요. 다음이 0.4% 올랐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 SK컴즈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돌아섰었던 IT주들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먼저 대형 IT주들 살펴봅니다. 삼성전자가 1.9% 올랐고요. LG전자, LG디스플레이 모두 올랐습니다. 삼성 SDI가 0.8%, 삼성테크인이 5% 큰 폭으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LED주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올랐는데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LED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6% 올랐고요. LG이노텍이 6%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일진디스플레이가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서울반도체, 한솔 LCD, 프로텍 역시 4%대 상승률이 나타나면서 LED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주 마찬가지로 상승했습니다. 4분기부터 중국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중국주도 올랐는데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차이나그레이트가 9.7% 올랐고요. 중국 엔진 집단이 6%, 중국 식품포장 역시 6% 오르면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유가 민감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에 유가가 4일 연속 하락하면서 유가와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에는 호재로 인식이 되는데요. STX 페노션이 5% 올랐고요. 대한해운 3% 올랐습니다. 오늘 영업이익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대한항공 2% 올랐고요. 아시아나항공 역시 2.6% 오르면서 오늘 유가 민감주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사 이동통신주들도 올랐습니다. 한국모바일 인터넷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윤곽이 뚜렷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올랐는데요. 시모텍이 14%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콤텍 시스템, 솔리테크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삼영홀딩스가 두 자릿수 상승세 기록하면서 제사 이동통신주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료주 살펴보겠습니다. 곡물 가격이 또다시 오르면서 다시 한번 관심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 정밀화학이 3.6% 올랐고요. 카프로가 4%, 조비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면서 비료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한 주 경기 지표에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국내 증시 고점과 저점을 모두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2% 정도 하락했는데요. 다음 주 장은 어떻게 펼쳐질지 라트 성공 전략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처럼 기분 좋은 금요일인데요. 오늘 시장 반등이 나왔지만 그다지 좀 크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와 비교해서는 좀 부진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장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오늘 그 시장은 어제 하락폭이 대략 한 36포인트였는데요. 오늘 반등폭이 24포인트여서 어제 하락분의 대략 한 3분의 2 수준을 만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만회한 수준으로 치면은 좀 의미가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시장의 가장 중요한 건 어제 그 장 마감 무렵에 대략 한 15포인트에서 10포인트 정도는 수급 불일치로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실질적인 반등폭은 그 부분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대략 한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 상승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수준은 오늘 대만이라든가 일본 증시에 좀 준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반등이 나오게 된 것의 가장 큰 논리는 어제 같은 수급 불일치 정도나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하락이 우선이겠지만 오늘 아침에 들려온 중국 정부가 최근에 경기 지표의 부진을 상쇄하기 위해서 800억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거라는 뉴스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 증시가 오늘 아시아 증시가 반등한 것에서 이 중국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 소식이 특징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가격 논리가 우선했던 IT주들이 반등을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즉, 최근에 IT 업종에 대해서 이제 과도한 그 주가 하락에 대해서 오늘 기술적 반등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외국인들이 그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대략 한 1,6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 반등의 한계성을 얘기도 하지만 역으로 보면은 오늘 매도 가운데서 오히려 그동안 매도했던 전기전자 업종은 220억 정도 순매수를 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전기전자의 가격 메리트가 공히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보면은 전체 시장에서 이제 하락의 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거라는 그런 시장의 그 시사한 점이 있다고 하겠고요. 단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를 다시 재성립하기 위한 과정으로 미흡한 점은 어제 시스코 업황 실적 전망에서 보았듯이 아직은 IT가 가격 논리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상승 종목 수는 크게 늘어서 거래소가 550개, 코스닥이 640개 상승을 해서요. 하락 종목의 거의 2배 이상 정도 상승 종목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특징은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돼서 베이시스가 계속 백워데이션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물은 대략 한 3,800억 나왔고요. 이 중에 외국인 매물까지 프로그램화된 것으로 보여지면 실질적으로는 기관 중심으로 좀 일부 저가 매수 있다는 점도 최근에 선물 시장과 기관들의 상반된 시각들로 보이는데요. 일단 그 베이시스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늘 반등은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 반등할 수 있는 때는 나스닥 선물의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나스닥 선물 상승 역시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 소식과 함께 오늘 밤 발표되는 미시간 소비자 지수가 컨센서스상 지난달보다 좀 반등할 거라는 기술적 반등 요인을 좀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경제 지표 쪽으로 저희가 일부에서 살펴봤을 때는 오늘 밤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한번 쭉 살펴봤을 때 기대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미국 시장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뭐 이제 실적 시즌 다 이미 뭐 8월 첫째 주로 마감이 됐고요. 이번 주는 이제 실적 시즌이 마감된 가운데 이제 경기 지표에 대해 관심이 쏠리면서 오히려 글로벌 증시는 일단 오늘 밤 미국 증시 지켜봐야겠지만 한 주간으로는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아무래도 경기 지표에 대한 기대치 하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계속 그 미국 시장의 주가 방향성은 역시 매크로 지표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번 주 당장 오늘 밤에 발표되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미시간대 지수인데요. 지난달 수치가 67.8인데 현재 예상은 이보다 한 1.2포인트 정도 상향된 69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준의 판단도 경기 하향이지만 이런 소비자 기대수가 예상보다 좀 좋아진다면은 미국 시장도 지면 나선 선물처럼 기술적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컨센서스보다 시장의 실제치가 좀 낮게 나오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오늘 일단 뭐 소비자 심리지수의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예상치보다 좀 빗나간다면 재차 미국 증시는 하락할 위험도 있어서 일단 오늘의 반등이 우리나라 증시 반등이 좀 의미가 있기 위한 과정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지표들이 많은 편인데요. 미국에서는 뉴욕 제조업 지수를 출발을 해서 생산자 물가 그리고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 산업 생산, 경기 선행 지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후반에 발표되는 산업 생산과 경기 선행 지수가 일단 컨센서스상으로 본다면은 조금은 개선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예상하는 지금 경기 하향 판단 자체가 좀 과도하다는 것들을 입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컨센서스와 실제치가 얼마나 부합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컨센서스 정도의 수준에서 나온다면은 최근에 미국 증시 하락은 다소 좀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다음 주 해외 증시를 통해서 우리 증시를 본다면 다음 주에는 추가 하락에 대한 지속성보다는 오히려 갭 메우기 차원의 그 반등 이후에 재차 주식시장이 좀 그 등락 과정으로 접어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과 추가 상승이 다음 주에는 좀 정체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추가 하락 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이 발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주식시장은 이제 경기 모멘텀도 좀 약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실적 모멘텀은 지났기 때문에 3분기까지 지켜봐야 하는 과제입니다. 수급 측면 역시도 지수가 내려갈 때는 뭐 환매도 줄고 저가 매수 유입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외국인 수가 관련해서 보면 아직 달러 강세가 약세로 전환될 신호도 약하기 때문에 빠른 수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은 실적 경기 수급이라는 공백 기간을 가질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최근에 지나친 낙관을 경계한다는 신호가 나오는데 이것이 곧바로 이제 지나친 비관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니만큼 다만 이제 눈높이를 그동안 강세장에 대한 눈높이 자체를 좀 하향 조정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최근의 경기 조정에 따라서 일시적 달러 강세나 채권 강세, 주식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선을 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다만 그 지수에 대한 하단 정도나 그 시장에 대한 눈높이를 다소 좀 낮춘 상태에서 지난달과 같은 그 기준잣대의 그 매매 패턴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물론 이제 모호한 장세와 좀 추세성이 약한 장세에서 수익 내긴 다소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기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을 탐지해서 앞으로 미래의 그 장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에 대한 판단을 얻는 그런 시장이 대한 전망으로 좀 시장을 봤으면 좋겠고요.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의 수익을 좀 중시하는 전략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장세는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약간 혼재되어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그 리스크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과 함께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 특별 공급되는 국민주택 비율을 시도지사가 1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하고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공급 비율을 낮출 수는 있지만 공급량을 늘리거나 유형별로 비율을 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유형별 최소 비율을 3% 이상으로 해야 하고 전체 특별공급 비율도 6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은 또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민영주택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총 공급량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분기 명목소득 증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계소득이 3분기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355만 2천 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7.7% 증가했습니다. 이는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명목소득은 작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소득 증가세는 경기 회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근로소득이 5.9% 늘어난 데다 사업소득과 이전소득도 10%대의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일 무역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교역에서 128억 3천만 달러를 수출하고 309억 달러를 수입해 180억 7천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해방 후 일본과 교역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대일 무역 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양국의 고질적인 무역 불균형 요인인 일본으로부터의 부품 소재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일본산 부품과 소재 수입이 덩달아 늘어나 무역 적자 규모도 커졌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근로시간 면제, 이른바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위법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타임오프제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는 오늘 민주노총 등 8명이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가 노동법 부칙에 명시된 기일을 넘겨 한도를 의결했지만 의결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직종과 사업장의 분리 여부와 근무 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도를 정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 금융센터 홍제 지점이 내일 지점 객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투자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오전 11시부터 홍제빌딩 4층에 자리한 지점 객장에서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 클리닝 및 시황 분석을 주제로 최일종 주식팀장이 강연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한국투자 신성장 1호 스펙의 일반 공모주 청약을 진행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6일 일반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남유럽 재정위기에 밀려 공모 일정을 연기한 뒤 이번에 다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1,050만 주이며 공모 금액은 231억 원, 확정 공모가는 2,200억 원, 2,200원입니다. 한화증권이 16일부터 주식 워런트 증권 4개 종목을 신규 상장합니다. 신규 상장될 ELW는 KT와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콜 워런트 4개 종목입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오는 16일부터 20%대 금리로 소액 신용대출을 해주는 상품인 알프스 스피드론을 출시합니다. 이 상품은 은행을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리는 연 22.8%에서 28.8%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400만 원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지역 증시도 괜찮았습니다. 아시아 증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일본 증시가 0.4%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9,253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중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 중국 내수주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0.8% 오르면서 현재 2,596포인트를 현재 걷고 있습니다. 네, 반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낙폭을 만회하는 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밤 미국 증시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